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8월 8일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보도한 이란 언론인 90명이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10개월 동안 기자 90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6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체포돼 의문사한 마샤 아미니의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반체제 선동죄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월 9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앞으로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의 민수용 핵 프로그램 개발 허용과 나토에 준하는 고강도 상호안보 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며 이스라엘에도 두 국가 해법과 관련해 상당한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레바논과 쿠웨이트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영화 바비의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레바논의 문화부 장관은 바비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해 신앙과 도덕의 가치에도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앞서 동성애가 레바논에 임박한 위험을 제기한다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레바논 당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8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 예루살렘 총영사를 겸하는 비상주 주 팔레스타인 대사직을 새로 만들고 그 자리에 주 요르단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임명이 국왕과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국가 형제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바람을 강조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사우디를 향해 예루살렘의 어떤 외교 공간 개설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1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방송에 나간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긍정적인 댓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긍정적이지만 특히 이분은 뭐라고 쓰셨냐면은 저는 브레드 TV 초창기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때부터 아주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때부터 시청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브레드 TV처럼 깊숙이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없습니다. 맞죠? 그건 뭐 사실이죠. 있다면 미국의 CBN의 700클럽 진행자인 팻 로버슨이 후원하는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이게 우리 브레드 TV에서도 방송이 되는 크리스 미첼이 진행하는 거죠.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정도인데 뉴스만 다룰 뿐이지 브레드 TV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언론을 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독보적인 언론이 브레드 TV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문 방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시면서 참고로 저는 브레드 TV의 애청자일 뿐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써주셨고 지난주에 이 댓글 중에는 그 전주에 어떤 분이 이제 왜 브레드 TV 같이 품격 있는 방송에서 조현영 님이 깡패 국가라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지칭하느냐.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사과하냐라는 그런 또 댓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러시아, 중국 깡패 국가라고 하는데 팩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들, 중국 공산당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품격 있게 하라는 얘기인데 또 어떤 분은 깡패 국가라고 기분 나빠하는 댓글은 중국인 왜 이런 식으로 또 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브레드 TV를 아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브레드 TV를 존중합니다. 이런 분이 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티벳과 신장을 강점하고 타이완 침공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는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깡패 조폭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에 굳이 순화된 표현을 쓰는 건 희생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 브레드 TV를 응원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깡패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조현영 애널리스트께서는 국가 마국의 전쟁의 발발 시기를 휴거 전으로 보고 계신지
휴고 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은 경비 해제된 평화로운 상태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대체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조금 깊은 질문을 했어요. 신학적인 질문인데 신학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에스카탈라지가 어렵긴 한데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 되니까 약은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가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 중동의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 이 중국과의 관계 이런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 정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휴거 전일까요? 휴거 후일까요? 이런 얘기는 신학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유대 정착민 초소와 팔레스타인 마을의 경계선에 위치한 불가 인근 지역에서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충돌하다가 19세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정착민 측 변호인은 양을 치던 정착민 목동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공격해 중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기 전 허공에 난사한 총알 중 한 발이 팔레스타인 청년의 목을 관통해 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경찰은 살해 혐의로 정착민 2명을 체포하고 5명을 구금해 조사 중이며 국내 보안청 신베트 국장은 정착민 폭력이 팔레스타인 테러를 부추긴다고 밝혔습니다. 미 바이든 국무부도 이에 가세해 공식 성명을 내고 19세 팔레스타인 청년을 살해한 극렬 유대인 테러리스트를 규탄한다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4일에 일어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 정착민 초소와 팔레스타인 마을 경계선 부르가 기바토주 시온 베냐민 인근 지역에서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폭도들이 충돌해 19세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는 문제의 지역에서 유대인 목동이 양을 치다가 그쪽 지역으로 넘어갔나 봐요. 그 경계선 쯤에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돌 투척 몽둥이 테러를 당했어요. 집단 린치를 한 거죠. 이에 목동은 동료들한테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왔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여 명이 몰려와서 이 2명을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돌 던지고 몽둥이로 후드로 팬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은 그러니까 머리를 가격을 당한 거예요. 의식을 잃기 전에 소지하기 때문에 권총을 경고사가 달라 하늘에다가 쏜 거예요. 넘어지면서 쐈는데 그게 팔레스타인 청년 19세 목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제가 기사 모니터링 할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소년이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소년이면 또 이거 문제가 커지겠다고 집중적으로 봤는데 정확하게는 19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어로는 이거는 밀리터리 에이지라고 봐요. 성인, 그러니까 총을 들 수 있는 나이죠. 19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그 당시 공격당한 목동은 뇌출혈과 두부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고 부상당한 사람, 응급차에 요청한 사람 2명을 갖다가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5명도 같이 구금을 했는데요. 현재 목동은 경찰 입회 아래 샤레이 제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13일자 기준 기사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용의자는 풀려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경찰 커스터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의 국내 보안청인 신베트의 이 국장이 한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정가에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베트 국장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설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베트 국장이 국내 보안청이죠. 국내 정보를 다루는 파트고 테러범을 수사하고 색출하는 부처인데 정착민 폭력이 극에 달해 팔레스타인 테러를 부추긴다라고 총리에게 정보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누설이 돼가지고 그 연정내 오츠마 예후당 소속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극좌 제도권의 평행성이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라면서 피하 구분도 못하는 인사가 안보 요직에 포진해 있다라면서 맹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급차를 신고한 그 정착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이 당의 전 대변인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그냥 묻힐 뻔했는데 당뇨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국가안전부 장관 벤그리브 장관이 또 참을 수 없죠. 누구든지 돌투척, 그러니까 테러 행위를 했을 당시에 자위권을 행사하면 무거운 훈장 추천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목동과 정착민들을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신베트 국장은 이거는 그 좀 너무 오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벤그비르는 아니다. 이 정도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는 정당방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누는 것 같은데 조현영 씨가 보기에는 이 사건 어떻습니까? 정당방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폭력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사 유대인 목동이 팔레스타인 마을까지 침범했다 손 치더라도 돌투척과 강목으로 테러를 해도 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수십 명이 또 자기 영역에 넘어왔다고 해서 수십 명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위협행위로 간 게 아니잖아요. 뭐 목동 치다가 뭐 이렇게 간 건데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수십 명이 집단 인치를 했을 경우에 자위권 행사는 당연한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그건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 났지만 칼침 테러가 유행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경찰 총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권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그다음에 가석방 금지 등 강력한 사법 억지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좌표형 사법부가 경찰 보안청이 친팔레스타인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동이 있었던 그곳이라면 이제 광야인데 이스라엘 광야는요 조금만 나가도 GPS도 안 되고 그렇죠. 또 뭐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막 팔레스타인 19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다가오면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권을 이제 발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최근 2, 3년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의한 그런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목동처럼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타냐후 집권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의 총기 면허 소지가 굉장히 늘어났다. 뭐 80여 프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네타냐후 총리 집권 7개월 동안 여성 총기 면허 소지자가 88% 증가했고요. 또 늘어나는 총기 소지자 44%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인 유대 정착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는 총기 소지 증가는 신임 벤그리브 국가안전부 장관이 시행한 총기 규제 완화 정책에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총기 완화 정책 취지는 핵심이 이거예요. 사법부의 테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다음에 안보사법부의 친팔레스타인전 극자 시각과 그다음에 미 국무부 사대로 촉발된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른바 이제 사법 사제들과 극자 제도권의 방임으로 해서 발생한 치안 공백을 일반 시민들이 자유권 확대로 돌파한다는 것이 이제 벤그리브 장관의 핵심 정책 기조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이 또 끼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또 미국은 또 간섭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미 바이든 국무부가 가세해서 공식 성명을 통해서 19세 팔레스타인을 살해한 극렬 이스라엘 유대인 테러리스트를 규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국이 이들 테러리스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라면서 유대인 정착민을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설명을 내놨죠. 이에 대해서 유대 정착촌 관리를 주무부처인 이제 오리 스트로크 장관은 국무부 성명에 대해서 미 바이든 행정부는 사태경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설익은 주장을 내놨다면서 정중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태 전반은 관심이 없는 거죠. 미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팔레스타인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동 격발 장치처럼 나온 거예요. 국무부 성명이. 친팔레스타인 그 정책 기조 연장선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을 텐데 왜 또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챙겨나고 간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라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아주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한 퇴역 장성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닥칠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성은 이어서 군은 현재 해체되고 있으며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사법개혁 반대 진영을 두고 애초에 군을 정치에 동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수행 능력이 훼손된 것을 두고 이스라엘 공화 진영의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경향을 꼽았는데요. 분열되고 약해진 이스라엘 군대가 국민의 군대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퇴역 장성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닥칠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어허. 이렇게 얘기했고, 또 최근 북부 국경에서 헤즈볼라 텐트 철거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또 수십억 세켈의 예산이 낭비되면서 장기적인 군 전력 증강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정타가 뭐냐면 최근 사법개혁 반대 복무거부 사태를 두고선 군을 정치에 동원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는 국가의 집단 자살 행위라고 이제 성토했습니다. 뭐 일반인도 아니고 전직 장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나름대로 근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를 댄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도 가자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 IDF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4년 가자 전쟁은 또 뭐 최근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 수천 발의 로켓을 공격을 했죠. 그게 이제 2014년 7월부터 이제 52일간의 벌인 전쟁인데요. 유엔 추산 팔레스타인이 2,251명이 사망했고 IDF 및 이스라엘 측은 72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자 전쟁 당시에 미국이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민간인 학살자 그리고 반이스라엘 정서의 어떤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 7주간 진행된 이제 IDF 군사작전이 정점으로 향했을 때,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IDF에 전시자동 재보급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금수 조치를 했어요. 안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왜냐면 이거 탄약이 소진되면 이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상이 지시를 해서 야 임바고 걸어 이거 하지 마. 그럼 헬파이어 미사일이 뭐냐?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마스가 민간인 지역에 은닉한 로켓 발사대를 쪽집게처럼 이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과적 타격을 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인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IDF는 어떻게 했냐? 오바마 행정부의 금수 조치 내에서 IDF는 일반 포 있지 않습니까? 155mm 포로 대체해서 하마스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어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온 거죠. 특히 그 당시 하마스가 이제 브레티비에서 여러 차례 방송했지만 그 유엔 학교, 민간인들 학교도 갖다 방패 삼아 그 안에다 미사일 발사대 기지를 설치한 거죠. 그때 이제 일반 포로 이제 사격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요걸로 해서 이제 민간인 학살자라는 오명을 이제 IDF가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 특히 전쟁 수행 의지를 언제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군사 보급으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스라엘 길들이기 사례인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악화되는 국제 여론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전쟁 수행 의지라고 하죠. 전신 전력과 군사기가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가 미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무기 체계를 이제 개발하고 그럴 때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또 미국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이스라엘 군의 미국 의존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군 인사에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 이제 국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IDF 고급 고위 장교단 중에서 이제 미국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거부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장군 진급 심사에서 탈락되고 안보 수뇌부 진출해서 이제 다 누락이 됐어요. 이른바 자주파가 씨가 말랐죠.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른바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통해서 내각의 인사권에 개입을 해서 장성 진급을 막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친미 글로벌 좌파 장성들이 다 이제 장성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주파들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안보 그 무기력증이 여기서 기인했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안보 무기력증, 이스라엘 군대가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작전을 실시하고 또 자주적으로 이 군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국의 관점 차이가 있어요. 전략적 목표가.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목표는 중동에서 전쟁 회피. 이스라엘은 전략적 목표는 안보 수호. 그러니까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현행 군으로서는 이란 핵시설 타격은 조금 불가능해요.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경 지역에서 이란 대리 세력, 특히 헤즈볼라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그 독자적인 안보 수뇌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네티냐후의 그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사법심사로 자꾸 인사권에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네티냐후 요번에 진짜 국제사회와 국내의 그 혼란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사실상 사법개혁은 군을 이제 정화하는 데 정조준을 한 것이죠. 수군이라면 뭘까요? 군은 이제 인사를 척결하는 거죠. 인사 척결인데 왜냐하면 사법부가 인사에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우판에 그 IDF의 숙군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도 사법개혁은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안보 수뇌부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복무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스라엘 군부가 사법개혁, 정치 영역이잖아요. 사법부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기 영역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개입을 하냐 보니까 이거는 인사권하고 연관돼 있다. 자기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 안보 수뇌부는 국가안보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내전을 통해서라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복무거부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연입을 했을 경우면은 얘기는 또 달라지죠.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이면 얘기는 달라져요. 얘기는 달라지고 아마 차선책인 어떻게 보면 그 디캐피테이션이라고 목을 치는 있잖아요. 정권 전복 공작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시잡시가 지금 약간 했는데 그걸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호메니 혁명도 어떻게 보면 CIA 공작이라는 설이 좀 그게 유력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너무 오일 가지고 이렇게 쥐고 흔들까 봐. 카터 정부 민주당 정권입니다. 또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꼭 타격이 아니라 군사적 옵션 아니라도 많아요. 근데 안 하죠. 그게 문제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면은 예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에 했었어야 된다. 지금은 좀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군부대 내에도 이렇게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의 대립이 심각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케나즘과 일반 민초들의 그런 대립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안보 수뇌부들, 군 고위직들, 고위 장성들은 대부분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인구 구성비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 비로 보면 소수파입니다. 아슈케나즘이. 그리고 그 이하 국내에서 다수를 점하는 영관급 이하 장교단, 그다음에 부사관, 그다음에 이른바 실병력들은 대부분 미즈라힘과 스파라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내에 다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수로만 따지면은 고위직은 이제 아시케나즘이고 하면서 이들 역시 또 네트냐후 총리의 최대 유권자 블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죠. 사실상 지금 내전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그게 그대로 군에도 투영이 됐다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외부적으로도 많은데 내부 문제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민간 유조선 공격과 납포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추가 파견한 병력 3천여 명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유조선을 납포하려던 이란 해군 함정을 막아선 지 약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이에 이란은 미군의 병력 증원을 강력 비판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신형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원유 운송의 약 35%가 이뤄지는 이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뜨거워지자 전쟁 직전까지 갔던 2019년의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갈등이 이제 봉합되면서 훈풍이 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7월 5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아주 한바탕 크게 군사적으로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 해군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려던 이란 해군 함정과 이제 대치를 했죠. 막았죠. 그런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모순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란 핵 합의 재추진으로 구멍숭숭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군 전력에다 투입을 해서 이제 호르무즈에서 이제 또 과거에 했던 그 못된 습관이 일어나는 거죠. 선박 납포하고 그게 이제 에너지 물동량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의 퍼주기 정책이 안보 위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정책에 자기 발등 찍는 결과가 나왔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 그 뭐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패권주의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예요. 해상로하고 원유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패권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은 세계 원유 운송의 35%가 이루어져요. 그 중동에서 다 이제 나오니까 뭐 인도양가 등 돌아서 우리나라 한국이 수입되는 원유 70%를 통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 지역이 이제 말라카 해협 넘었으니 남중국 해도 거기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면은 이제 힘든 상황이 발생.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출렁거리죠. 그래서 항상 미 5함대가 여기 상주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폭이 한 40km 군사적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미 5함대면 한국모함이죠. 예, 항모대대가 이제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호르무즈랑 태평양 사령부는 여기 인도 태평양 와 있고 거의 정박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기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까 과거 8, 90년대에는 여기서 문제 발생하면 유가가 확 뛰었다가 이제 안정화되는데 한 두세 달 걸리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또 지나서 온다면서요? 예, 그렇게 돌아서 이제 뒤로 남중국해로 이제 들어오죠. 동아시아 쪽 그렇게 뿌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란이 뭐 막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무슨 뭐 전쟁이 난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이 미치게 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70년대 오일 쇼크 뭐 그런 건 사태가 발생하죠. 저는 미국에서 그 몇 년 전에 이 셰일가스가 이 생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그 미국도 그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와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5함대가 빠지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5함대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그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제 남중국해 때문에 이제 5함대에 있던 거를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안보적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이쪽 동아시아로 다 재편하고 있고, 현재 그 공백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 뉴스에 따르면 26 해병 기동대 소속 3,000명이 지금 6일에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하는 거죠. 군사자산. 이게 지난달 10일 날 미국 버지니아를 출발해서 지금 수에즈운을 거쳐서 6일에 홍해에 진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호르무즈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셰일가스 문제인데요. 셰일가스 트럼프 정부 때 해가지고 이제 안보적 가치 떨어졌는데 왜 지금 다시 그랬냐, 이게 솔직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동아시아 정책 빼고는 전부 다 엉망이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셰일가스가 나와서 이제 안보적 그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는데 자국 내 셰일가스 생산 라이센스를 동결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친환경 정책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서플라이 체인도 있지만 이 유가 상승도 있어요. 근데 이걸 유가 상승을 어떻게 잡았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률을 풀었어요. 사우디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래서 겨우 잡힌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셰일가스가 나와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안보 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도 뭔가 액션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산하 이제 5일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자체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배치했습니다. 민수용 선박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군함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친이란 정책으로 이제 사실상 아랍 연맹이 와야 됐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아랍 동맹들 특히 아랍에미리트를 설득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자체 해상 안보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중동의 안보 질서가 엉망이 된 거죠. 최근 UAE는 미국 중부군 사령부 산하 군사훈련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승기는 이란이 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 중동 정책, 특히 이란 정책 아주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 이곳에 이제 갈등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군사적 충돌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100% 기름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감산을 하냐 마냐가 이제 잠재적 유가 리스크인데 여기다 유가 인상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기름을 미국이 붓는 거죠. 안보 정책 미비와 이제 셰일가스 생산 중단함으로써 그래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핵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어떤 일종의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쇼맨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그곳에서 어떤 이란하고 미국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란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생각나냐? 북핵이 생각나요. 그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뭐 국제사회가 뭐 육자회담하고 그 다음에 좀 뭐 퍼주기 예산 두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란 지금 똑같아요.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도발을 하면은 최근에 뉴스 TOI 보도에 의하면 이란이 미국 인질범 석방 대가로 60에서 70억 달러의 자산 동결을 해제했다고 그래요. 부사 도발하면 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용히 가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익스토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에 묶여 있는 돈 9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 이런 그 호르무즈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렇다 위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로 여기서 긴장 고조로 하면은 유가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 또 뽀개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대선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유가 올라가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자기 이제 재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 인질범 그 석방 대가로 이제 돈을 준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3명이라 그러던데. 예. 예. 또 더 있지 않을까요, 인질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아하. 미국인 납치해가지고 또 돈 필요하면 또 지르고 북핵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뭐 줘야 될 돈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주는 건 뭐 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 났어요. 그 돈 이란한테 주면은 테러 자금이나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갈 거다. 그렇죠. 예. 헤즈볼라 통해서 또 다시 환원되죠. 골치 아프네요. 예, 예. 골치 아픈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